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내리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에 이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소말리아에서 6개월간 임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해군 청해부대 환영 행사 도중 부두와 연결된 밧줄이 끊겼습니다.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장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발생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로 2명이 숨지고 1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숙대가 치됐습니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탱크 관리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신형 액상 전자담배 귤이 오늘부터 국내 정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판매대에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파주 동탄 GTX-A 노선을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지만 제때 개통될지 의문이 큽니다. 철도가 지나는 땅 주인들의 지하 재산권 기준도 명확치 않아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5월에 내려진 건데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무역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유리하게 조장하는 나라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연 셈인데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계 관세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수출한 제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을 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즉 이번 조치는 통화 절하 행위를 미국이 수출국 정부의 부당 보조금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취임 전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연 것으로 풀이됩니다. Our country has been run so badly. We know nothing about devaluation. Every other country lives on devaluation. You look at what China is doing. 우리나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국인데다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가 인도,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포함되기에는 지금 북한 관련한 미북 회담 이런 이슈들에 우리나라도 중재자 역할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위험에서 자유롭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의 화웨이 공격은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던 걸까요? 소리 없는 전쟁이 첨단 기술 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로봇, 3D 프린팅 부품 공급까지 다 차단하려는 듯 하거든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보복이 핵심 기술 공급 중단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관세 부과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수출 금지 리스트에 올린 이후 영국과 일본, 대만이 동참하면서 화웨이의 입지가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통신은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들이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로봇, 3D 프린팅 분야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의 제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조만간 제재 기업 블랙리스트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 중단 카드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토류 개발업체를 전격 시찰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히토류를 중요 전략 자원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당국의 히토류 수출 관리 강화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하반기 히토류 생산 쿼터를 결정하는 6월이면 히토류 수출 제한 수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국은 세계 물동량의 길목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에 맞서는 나라들을 대신해서 미국이 그곳에 군함을 갖다 놨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우리 정부에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우리 경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미중이 갈등을 겪는 또 다른 축은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입니다. 중국은 남쪽 해역으로 인접한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과 복잡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은 물론 매년 3조 달러, 우리 돈 3,500조 원 이상의 무역량이 통과하는 매력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중국이 인공섬 군사기지를 만들며 세력 확장에 나서자 이를 경계한 미국도 군함을 파견하면서 미중 간 분쟁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심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우리 외교부에 중국이 부당하게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남중국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선택을 하자마자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선택의 압력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는. 당장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한미중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중 안보 갈등 속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어제 강원도 광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하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폭음이 8km 밖에서도 들렸다는데 산업단지는 물론 인근 상점들까지 쑥대밭이 됐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건물 위쪽 유리창이 깨져 쏟아져 내립니다. 수소 탱크의 엄청난 폭발에 인근 건물 한쪽은 아예 무너져 버렸고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견학을 왔던 기업인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한 8km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었는데 뭐가 펑펑 타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터졌다고. 폭발한 수소 탱크의 잔해는 사고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이곳까지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식사하러 나오는 바람에 그 시간대 딱 터져가지고 엄청나죠. 지금 우리 2개만 해도 지금 25억인데. 단지 밖 상점들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딱 보고 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해 규모는 아직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그럼 강원 테크노파크가 현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 피해 보상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번 폭발을 놓고 강원 테크노마크 측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나서 터진 것도 아니고 수소 탱크 자체가 그냥 폭발한 건데 수소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면 폭발 가능성이 낮다면서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폭발한 수소 탱크는 연구용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 저장해 놓는 탱크였습니다. 이달 말이면 시험 가동을 끝낼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관리 주체인 강원 테크노파크는 수소가 공기보다 14배나 가볍고 탱크가 야외에 있었다는 점에서 폭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소는 누출 시에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폭발의 위험성이 아예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학의 ABC도 모르는 주장이죠. 그게 새 나와가지고 아주 쉽게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개된 당시 CCTV에는 번쩍하는 화염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수소 탱크가 폭발했다는 소식에 그동안 안전한 에너지로 알려졌던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소차, 수소 충전소 이런 건 괜찮은 거냐 이거죠. 수소 경제를 강조했던 정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에 두 곳밖에 없는 양재동의 수소자동차 충전소입니다. 주유기처럼 생긴 수소 충전기가 있고 충전을 하는 모습도 일반 주유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일상적으로 써왔던 수소연료가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는 소식에 놀라는 기색입니다. 관리 잘못하면 그래요. 위험하죠. 뭐 LPG 가스는 안 터지나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소자동차에 탑재된 탱크가 강릉 수소탱크와는 재질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강철보다 200배 단단한 탄소 복합체가 탱크 외부를 감싸고 있어서 압력 기준이 100배 가까이 높고 국제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실험용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수소 충전소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로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14곳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를 2040년까지 1,20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폭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대전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건물 4층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소형 무인 선박에 장착될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간간히 폭발음도 들립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차가 끊임없이 물을 뿌립니다. 대전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행정동 4층에 입주한 회사 사무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폭발 당시 이 철제문이 굳게 닫혀 있어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초동 진화가 잘 돼서 그나마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잘 막은 것 같고요. 다행히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사무실에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다음날 성능 평가를 앞둔 소형 무인 선박에 장착될 국내산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자재 창고를 사무실로 쓰는데 배터리를 바닥에 두고 충전하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고참 외교관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기밀을 유출한 걸까요? 신동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걸로 지목된 주미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 K씨가 MBN과 통화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극도로 꺼리면서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 협박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쯤 공사참사관 K씨를 한국으로 불러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K씨가 이번 건 외에도 강 의원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전에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미국 방문을 거절당했다는 등 핵심 외교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고참 외교관인 K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외교 기밀을 유출한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게 공익제보냐, 기밀 누설이냐, 공방이 뜨겁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라고 해서 이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외교관들은 외교 기밀은 상대방이 다 있는 것이고 30년이 지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유출을 공익제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 기밀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다 유출되면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고 아무도 그 나라 정상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 이번 일을 기밀 유출로 본다면 형법에 따라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물론 탐지, 수집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강 의원을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강 의원이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여야 4당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에 대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고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사실상 간첩행위, 당 해산의 갈림길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밀 누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거짓말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제출에 이어 강 효상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밀 누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명성이 자자한 최영함이 오늘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환영 행사장에서 함정을 부두에 묶어놓은 콧줄이 끊어지면서 저녁을 한 달 앞둔 정명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덴만의 영웅 최영함 위로 해군 장병들이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잠시 뒤 급하게 출동한 구급차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최영함 입항 한영식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함정과 부두를 연결하는 홑줄이 끊어지면서 해군 장병들을 덮쳤습니다. 장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배가 부두에 정박을 하려면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홑줄을 이렇게 맞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환영 행사에는 장병 가족들과 해군 관계자 800명이 참석했습니다. 숨진 병사는 저녁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환송 때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앰뷸런스 타고 같이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최영함은 지난해 11일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해군은 홑줄 교체 시기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50대 부동산 업자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유기한 호남 최대 폭력 조직 국제 PJ파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죠. 경찰은 도망친 부두목 조모 씨가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면제를 먹은 채로 발견된 공범이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서까지 썼는데 위세척을 할 필요도 없이 적은 양의 수면제를 먹는 등 의문점이 많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된 공범 2명 중 1명인 김모 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의 범행 개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숨진 사업가가 반말을 하길래 자신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받았습니까?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두목 조 씨가 굳이 도망칠 이유가 없는데도 조 씨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공범 2명은 시신을 유기한 양주시청 근처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명은 발견 직후 곧장 일어날 수준이었고 다른 1명도 치사량이라고 보기엔 수면제의 양이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으니까 금방 나왔지 않을까요? 네. 경찰은 부두목 조 씨를 도피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부동산업자를 태우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운전했던 부두목 동생 조 씨는 공모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달아난 부두목 조 씨를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장애인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돼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기업이 정작 장애인 직원에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해고까지 했습니다. 비장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게 해고 사유라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지원받은 전북 군산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김모 씨는 입사하자마자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대표님이 전 직원들 앞에서 눈뜬 장님이냐고 소리. 그리고 보름 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너 들어오지 마. 너는 해고야 그냥. 해고 사유는 더 황당합니다. 2주 동안 같이 일하면서 사람이 서로 편해야 되잖아요. 서로 농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약간. 김 씨는 억울하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욕설이었습니다. 교재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이게 크지라뇨. 나가 빨리. 너 지금 하는 얘기 교재. 나가 빨리 나가. 회사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더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처벌받으면 되는 거죠. 취재 다음 날 김 씨에게 복직하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을 출근하던 여경 실습생이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태권도 2단, 유도 1단의 무술 유단자인 이 여경 실습생. 그동안 여경은 도움이 안 된다는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하더니 지나가던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합니다. 잠시 뒤 여성이 돌아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 여성은 다름 아닌 출근 중이던 경찰 실습생. 남성을 112에 신고한 뒤 뒤쫓기 시작하면서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건물 옆 새길을 지나고 도로를 건너 도망치다가 300m 넘게 쫓아온 A순경에게 결국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경은 태권도 2단, 유도 1단의 무술 유단자로 올해 임용된 실습생 신분이었지만 출동 차량이 올 때까지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선배분들께서도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공연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0대 탤런트가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을 태우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죠. 사과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출연하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20대 탤런트 한지선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출연 드라마까지 하차했습니다.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측은 한지선 씨가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해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본 전면 수정과 출연 분량 삭제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청자들은 드라마 게시판에 한지선 연예계 퇴출하라, 퇴출하지 않으면 드라마 안 봐라는 글을 남기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던 한지선의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는 현재 택시기사님을 만나 뵙고 직접 사과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죄송하다, 입장이 더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택시 기사를 하려면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똑같이 남을 태우고 달리는 어린이 통합 차량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로 아이가 둘이나 숨진 승합차의 운전자는 초보 운전자였고 차량은 보험도 제대로 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승합차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에 애를 씁니다.
초등생 2명이 숨진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 현장입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통학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다른 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속 30km 제한도로에서 무려 시속 85km로 내달렸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왜 하셨습니까? 20대 운전자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만 30세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보상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전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는 청와대에 대책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2008년 3월 원주 별장 옥방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 씨와 당시 함께 별장에 갔던 친구가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씨의 친구는 당시 상황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데 이번 조사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전환점을 맞기로 했습니다. 이 중요한 증인을 그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성 최모 씨는 2008년 3월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성폭행 당시 별장에 함께 갔던 친구까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한테 성폭행하고 나서 그래놓고 나서 제 친구 팔을 또 잡아 끌어서 성폭행을 또 하려고. 최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 수사단은 오늘 친구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친구 A씨에 대해 한두 시간 조사를 벌여 과거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 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최 씨의 성폭행 사건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당시 산부인과 기록 외에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 기록도 최근 수사단에 제출하면서 공소시 후 15년인 강간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 씨 측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 친구 A씨는 과거 2013년 경찰 수사에서도 이런 진술을 했지만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다음 수사 대상은 삼성전자의 2인자 정현호 사장이 될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분식회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가 굳은 얼굴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들도 말을 아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세 사람은 모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를 앞두고 지난해 삼성바이오 관련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서는 노트북 등 숨겨진 증거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은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한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 동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경주시를 찾아 모내기를 하며 농업인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구 경북적 방문은 올해만 두 번째. TK 민심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T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낮게 나왔거든요. 황정 기자입니다. 밀짚 모자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이항기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료를 뿌리는 농사용 드론도 직접 작동하며 새로운 농업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살포는 어디로 합니까? 여기가 지금 비로 돌아가고 하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을 방문한 건 올해 2번째.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TK 홀대론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TK 방문에는 모내기 행사 이상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조사 대상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27%에 머물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적지인 옥산 서원을 방문하는 등 경북 관광산업도 챙겼습니다. 이번에 또 서원들이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경제가 되면 또 아마 더 많은 또 관광객들이 9개 등재되는데 우리 경북에 5개가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국의 후보지 가운데 민심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고려해 TK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어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손녀였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렸던 꼬마가 자란 건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서 유독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 사람은 권양숙 여사도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손녀 서은 씨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인식에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체감하지 못하고 천진난만한 포즈를 취해 보는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했던 서은 씨. 하지만 10주기 추도식에서 서은 씨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팔짱을 끼며 안내했고 환한 미소로 추도객을 맞았습니다. 미처 서은 씨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지난 10년의 시간차는 컸습니다. 청와대에서 할아버지와 장난을 치던 귀여운 꼬마에서 어느새 의젓한 고등학생으로 성장해 추도식을 지켰습니다. 추도식을 계기로 소녀 서은 씨 못지않게 아들 건호 씨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출마설이 나왔던 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호 씨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의 빚을 좀 갚는 그런 또 의미도 있고 총동원령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부산 경남 민심을 이끌 간판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내년 총선에 건호 씨가 전략적으로 등판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 정상화 해법 논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3당 수석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지금 양국 외교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고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지만 뼈있는 설전을 벌이며 서로의 입장 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프랑스 파리 OECD 강요 이사회에서 만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먼저 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어려운 문제들이 극복되고 또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칠었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事の重大性を理解していない大変な発言でございまして、こうしたことが日韓関係を非常に難しくしている。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 21일에 이어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측은 회담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강경화 장관이 일본 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한국 쪽에서는 오히려 반박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총무권
이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호 외무상의 발언은 삼권 분립을 외면한 발언으로 상대국 정상에게 무례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자담배 시장 1위를 차지한 줄이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액상 전자담배 줄입니다.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10개 좀 들어갔는데 다 팔았어요. 이거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시 하루밖에 안 됐지만 줄의 출시가 미국처럼 학생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상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필요 없고요. 저희한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액세서리 같은 거 구매하시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정부는 청소년 판매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편의점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온라인에서의 담배 판매 광고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액상 전자담배 이 줄은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담배 같지 않은 예쁜 디자인 덕입니다. 여기에 망고, 민트 같은 맛있는 향은 덤이죠. 덕분에 2015년 미국에서 출시한 뒤 2년 만에 그 큰 미국 전자담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줄 판매 1위 뒤에는 미국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작은 USB처럼 생긴 데다 냄새나 연기도 거의 없으니 어른들 눈을 피해 몰래 피우기 쉬웠거든요. 실제로 줄의 인기는 미국 고교생 흡연율을 1년 만에 8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깜짝 놀란 미 식품의약국은 판매 금지 검토 공문을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 문제에 전자담배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 쉽게 유혹에 빠졌으니 우리라고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이 느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건강에 해로운 이 예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 난리가 났고 미국이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올 걸 다 알고 있었고 계속 문제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못 팔게 못한다면 그럼 아이들을 못 피우게 하면 되지 않느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청소년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에 걸려도 그냥 야단 조금 맞거나 훈방 조치 정도로 끝나죠. 예고된 사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가 버스 회사가 파업을 예고한 바로 그 전날 급히 땜질식 처방.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버스 대란을 막았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별 차이가 없죠. 미국처럼 청소년 흡연율이 급등한 뒤에나 아이들이 중독이 된 뒤에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 또 나올까요?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함은 국민을 당황케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때로는 엄청난 피해도 줍니다. 청소년 흡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사회의 희망이다, 미래다 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담배를 사고 피우는데도 예상을 다 했으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앞으로 흡연족이 되라면서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5월에 내려진 건데 다른 지역도 대부분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올여름은 작년보다는 덥지 않다는 기상청의 예보 믿어도 되겠죠? 오종환 기자입니다. 그늘막에서 시원한 물 한 개가 퍼지자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식힙니다. 5월에 덮친 때이른 더위에 지자체가 급히 물 한 개를 가동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걸어 다니면 땀이 흐르던데요. 어제 오늘은. 지금도 코에도 땀이 바글바글 맺혀 있잖아요.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부채와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달래고 땡볕을 피해 그늘에서 물에 발을 담가봅니다. 오늘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5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6년 이래 이번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포항은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작년에 진짜 너무 더웠거든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더웠는데 이번 여름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더위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 한풀 꺾일 걸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 위에 널브러진 타이어나 막스 같은 낙하물에 놀란 경험 있으시죠? 이젠 특수 개조된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기만 해도 낙하물이 수거되는 시대가 옵니다. 전 세계 최초라네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언덕 아래로 추락한 버스 한 대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앞서가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났고 결국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떨어지는 낙하물은 최근 3년간 75만 건에 달합니다.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사고 역시 연간 17,000여 건, 매일 50건에 육박합니다. 도로 낙하물을 피하려다 또 치우려다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수 트럭이 개발됐습니다. 일반 트럭의 차체를 높여 로봇팔과 수거 장비, 적재함 등 일체형 시스템을 갖췄는데 타이어나 박스, 로드킬 등 최대 10kg의 낙하물을 1초 만에 수거합니다. 그동안 낙하물 수거 작업은 이렇게 인력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 로봇가 도입되면 도로 작업자의 2차 사고 위험이 사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수거 처리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도로 낙하물은 운전자와 도로 작업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로봇을 통하여서 이러한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 트럭은 이르면 연말쯤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파주에서 동탄까지 가는 GTX A 노선을 4년 뒤인 2023년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지난 연말에 일산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했건만 아직 첫 삽도 못 떴거든요. 공법이나 공사 기한 등을 정하는 실시 설계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무리돼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개통까지 보통 5년이 걸리니까 아무리 빨라도 2024년에나 운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것도 공사가 순조롭게 다 진행됐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GTX-A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지하 깊숙이 달리는 대심도 철도여서 공사 도중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상당수가 사유지의 지하로, 그러니까 사유지 밑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내 땅 밑 지하도 내 땅이다고 하면 이걸 인정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파주 교화동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의 설치 반대를 위해 모였습니다. 기존 지하철과 달리 GTX가 국도나 산 등이 아닌 주택가를 지나는데 충분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주택 부지로 들어오는 그게 지금 공통된 그 사안이고요. 이 노선은 안 되니까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도로를 따라 돌아가라. 토지 보상도 큰 변수입니다. GTX 공사는 지하 40m 아래 깊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어디까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얼마나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지하 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동안 한계 깊이를 40m로 정한 서울시 조례를 따라 관행적으로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지하 90m가 넘는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지하 40m 아래 땅은 공유재산으로 한다는 법을 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법제화 시기를 놓치면서 GTX는 물론 3기 신도시 사업에도 큰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내일은 실종 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는 2만 건을 넘었는데 뚜렷한 예방책도 사실 없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46년 전 당시 만 3살이던 아들 정훈이를 잃어버린 엄마 정길자 씨는 아직도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마 불러도 정민들 불러도 내 아이조차 없는 너를 36년째 이해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아이를 담아놓고 기다린단다. 함께 모인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도 북받치는 감정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실종 아동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만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도 6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장기 실종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6명이 100여 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 면담, 그 DNA 채취, 그리고 나이 변환 몽타주, 그리고 출생신고 지연자들에 대해서 출생신고 지연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사전 등록 제도도 7년째 운영 중이지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의 등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라는 일부 반대 의견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건데 정책적인 다른 대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중국의 대표 SNS 기업 텐센트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홍콩에 진출해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 거래 기록, 소비 결제 등의 빅데이터에 의존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어서 2.4초 만에 대출 심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민지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본인 인증을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 기업 텐센트가 운영 중인 인터넷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인데 40초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동안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와 거래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지불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빅데이터 총량의 5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중국 빅데이터 기술은 대륙을 넘어 세계 금융 중심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당국은 최근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인터넷 은행 설립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국 모바일 결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알리바바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로 금융산업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에서도 중국의 핀텍 비즈니스는 정말 세계에서 앞서가는 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경쟁자를 끌어들였다는 분석입니다. Expect enhanced cross-border movements of capital, of people, of goods, services. 중국의 대형 IT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홍콩 상하이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등 전통은행이 장악해온 홍콩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이 전망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내일 밤 포르투갈과 U20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지면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기입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24개국이 참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은 각조 1, 2위 12개 팀과 각조 3위 중 상위 4팀이 16강에 오릅니다. 16강 진출을 위한 안전선이 1승 1무 1패, 승점 4점이기에 내일 우승 후보 포르투갈과의 1차전이 중요합니다. 이기면 16강 진출에 8분 응선을 넘지만 지면 아프리카의 복병 남아공과의 2차전, 6차례나 정상에 오른 이 대회 최다 우승국 아르헨티나와의 3차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집니다. 승점 4점이 돼야 되는 그런 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특게임의 중요성을 알고 그 게임에 또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지만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의 20세 이하 연령대 대표팀 간 8차례의 맞대결에서 3무 5패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6년 유럽축구연맹 17세 이하 선수권과 2018년 유럽축구연맹 19세 이하 선수권 우승 주역들로 구성된 포르투갈은 버거운 상대입니다. 정정용 감독이 선택한 포르투갈전 승부수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수비에 치중하다 상대의 측면과 뒷공간을 노려 전방까지 단번에 치고 올라가는 역습으로 결승골을 넣는다는 작전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프로농구 사상 최고액의 FA 대박을 터뜨린 김종규가 공식적으로 DB의 녹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명실상부 DB의 에이스로 거듭나겠다는 당찬 소감도 밝혔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15번이 새겨진 녹색 유니폼을 입는 순간 김종규는 활짝 웃었습니다. 사전 접촉 의혹 등 이적 과정에서 있었던 마음고생을 이제 내려놓는 듯한 모습입니다. 프로농구 사상 최고액인 12억 7,900만 원의 DB맨이 된 김종규에게 이 타이틀은 자부심입니다. 부담도 있지만 최고액을 받은 만큼 자부심도 굉장히 느끼고 있고. 이상범 감독과 국가대표팀에서 손발을 맞췄었고 친분 있는 선수도 많은 만큼 새 팀에서의 적응은 문제없을 거라 자신합니다. 감독님이 추구하는 농구와 색깔에 제가 이제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새로운 팀에서 김종규가 이뤄야 할 목표는 역시 우승 2글자밖에 없습니다. DB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유니폼을 입고 농구 인생의 새로운 2막을 열어갈 김종규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서울에는 작년보다 한 달 빠르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곳곳이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뿐만 아니라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는 오늘 34.4도까지 올랐고 경북 지역은 포항이 35.1도, 신영 영천은 36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주말에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뜨겁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더위는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며 뜨거운 햇살에 기온이 더욱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부산 29도, 울산은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속초 25도, 강릉은 26도를 가리키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무려 3톤짜리 비행기를 혼자서 끌고 가는 건 실제 개만한 크기의 로봇 개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로봇개 10마리가 12톤 트럭을 끌고 가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그새 한층 더 강력해진 로봇개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처럼 세계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